안녕하세요, 여러분. 디지털 시대 인공지능과 법, 우리 4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4주차의 주제는 미래 사회와 복잡계입니다. 어떻게 이런 제목 들어보신 적 있어요? 자, 우리 지난 시간 잠깐 리뷰를 해보도록 할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산업혁명과 또 법의 발전에 대해서 배웠죠. 그래서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과학기술의 발전인데요. 1차 산업혁명 때 영국에서 시작됐죠. 증기기관으로 대표되는 그죠. 그럴 때 정부는 작은 정부였고 또 국민의 자유권적 기본권을 보장해주는 걸 가장 큰 과제로 삼았죠. 그리고 제2차 산업혁명은 전기에너지에 의한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시대를 열었죠. 그래서 그때는 정말 대공황과 맞물려서 정부는 큰 정부를 지향했고 또 노동자나 자본가 계급의 어떤 계급 대립 이런 게 심해지다 보니까 국민들의 어떤 평등권적 기본권을 많이 보장해주는 그래서 관련된 영상으로 모던 타임스를 좀 우리가 음미를 했었던 것 같아요. 컨베이어 벨트로 상징되는 공장 그리고 거기서 정말 과학기술이 인간의 삶을 우리가 얼마나 아마 그런 컨베이어 벨트는 지금도 우리가 잘 운용되고 있고 그 시스템에 맞춰서 우리 인간의 어떤 삶도 다시 한번 음미할 수 있는 뭐 그런 기회였던 것 같고요. 3차 산업혁명은 여러분 이제 정보화 혁명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이 등장을 해서 정부는 전자정부로 이제 되었는데 그 영상은 우리가 잘 보지를 못했어요, 그죠?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이제 전자정부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디지털 시대 전자정부 이런 것들이 좀 관련된 용어니까 한번 음미를 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 이때 이제 정부는 우리 국민들의 그 파괴권적 기본권, 이제 흔히 이제 사회권적 기본권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 위주로 좀 현대 복지국가적인 지향을 했다는 거죠. 4차 산업혁명은 자, 앞으로 이제 전개될 상황인데요. 지금 약간 시작이 되고 있고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 과목을 들으면서 궁금해 할 텐데 어떤 정부여야 될까? 자, 민첩하고 포용적인 정부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할 수 있겠죠. 물론 이게 바람직한 아이디얼 타입인데 그렇지 못한 정부의 모습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빅브라더와 같은 감시 통제 정부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바람직한 정부의 모습은 민첩하고 스피디한 거죠. 그리고 포용적인이라면 뭐 인클루시브하다는 거죠. 그래서 꼭 안아주는 그런 정부의 모습을 기대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국민들의 이제 자유, 평등, 박애권적 기본권이 다 충족이 되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을까? 이게 이제 아이디얼 타입이에요, 사실은. 그럴 이제 그런 과정에서 어, 우리의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법도 좀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번 시간에는 미래 사회와 복잡계에 대해서 보는 건데요.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디지털 시대는 사실은 미래 사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과거는 아날로그 시대였다는 거죠. 이게 대체 뭐가 다를까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보는데 자, 먼저 미래 사회를 우리가 준비하고 미래 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까 예측하는 것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았을까요?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복잡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저는 답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사람마다 다른 답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잡계라는 것이 무엇인지 자연과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제 그게 사회과학에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리고 상호 이제 작용을 하는 건데요. 복잡계를 이해하는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 패턴이에요. 패턴. 그죠? 어떤 유형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패턴에서 그 비선형 상호작용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마치 새떼라든지 물고기떼가 막 이렇게 춤추듯이 군무를 하잖아요. 그지 막 이렇게 새떼들이 또는 물고기떼들이 바닷속에서 뭐 그런 걸 보면서 자연과학자들은 어떤 패턴을 익히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어떻게 그렇게 어, 유연하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먹이를 찾거나 아니면 피하거나 천적으로부터 이런 과정이었어요. 그런데 이 복잡계를 이해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디지털 시대가 열려요. 참 신기한 현상이죠. 그래서 디지털 시대의 키워드는 상호작용이다, 플랫폼이다, 알고리즘이다, 이런 것들을 저는 이제 한번 써봤어요. 여러분하고 같이 그 음미를 했으면 좋겠고요. 오케이. 자, 먼저 미래 사회에 대해서 이해하는 그 용어 중에 코끼리, 백조 뭐 이런 말들이 있어요. 뭐 검은 백조 또는 검은 코끼리, 방안의 코끼리 이런 말들이 있는데 여러분 들어본 적 있어요? 한번 흥미롭게 한번 그 용어가 무엇을 뜻하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자, 여러분하고 이제 세로 고침해야겠죠? 세로 공유. 소리가 들리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소리가 잘 들릴 수 있도록 다시. 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백조는 희다. 거부할 수 없는 명제. 잠깐만요. 백조라는 말 자체가 하얗다는 화면이 의미이니까 잠깐만요. 그것은 분명 거부할 수 다시 없는 할게요. 명제죠. 마치 학생을 자녀로 둔 사람은 학부모이다 저런 말입니다. 그러나 이 거부할 수 없는 명제는 이미 오래전에 깨졌습니다. 수천 년 동안 백조는 하얀 곤이었지만 18세기에 호주에서 검은 곤이 즉 블랙 스완이 발견되면서 통념은 여지없이 깨진 것입니다. 그 후로 검은 곤이 즉 블랙 스완은 일반적인 상식을 뒤엎고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가 일어나는 것을 일컫는 말로 쓰여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방 안의 코끼리, 누구에게든 뚜렷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커다란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모른 척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네네. 어제는 요즘 법원 내에서 이 방 안의 코끼리 논쟁이 한창이라는 소식도 전해드렸습니다. 즉 사법농단이라는 문제를 알고 있으면서도 해결하려 들지 않는 상황을 빗댄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은 무엇일까요? 검은 코끼리가 온다. 몇 년 전 뉴욕타임즈의 칼럼니스트 토마스 프리드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말한 검은 코끼리란 블랙 스완과 방 안에 있는 코끼리의 합성어였습니다. 즉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사건이면서 동시에 누구의 눈에든 너무나 잘 보이는 것인데 모두가 모른 척하고 해결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가 검은 코끼리라고 말한 것은 바로 무분별한 환경 파괴였습니다. 그는 이미 지구상에는 검은 코끼리가 떼지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죠. 물론 우리 땅에서도 모두가 외면하는 사이에 몸을 불린 검은 빛의 생명체, 검은 코끼리는 우리의 강물 한가운데서 성큼성큼 걸어나오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걸쭉한 초록빛으로 뭉그러진 4대강. 네 번째로 진행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그 사업은 애초부터 해서는 안 될 공사였습니다. 물이 오염돼서 치유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조사 결과가 이미 나왔지만 눈을 감고 귀를 막았던 당국의 책임자는 이미 선명히 보이는 코끼리를 보고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고 결국 그 검은 코끼리를 태어나게 하는데 들어간 돈이 무려 24조 원. 이 돈을 포함해서 50년간 그 코끼리를 먹여 살리는 데 들어가는 돈을 따져보니 대략 31조 원. 그리고 오늘의 앵커 브리핑은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네, 이제 돌아왔네요. 이제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자, 검은 백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죠. 근데 검은 백조가 실제로 나타났고 이제 그것이 뜻하는 것은 그죠?
우리가 외면하고 잘 모르는 unknown, 그죠? Into the unknown 하고 뭐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모르는 세계로. 방 안의 코끼리는 그 반대로 알고는 있지만 외면하는 거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그 합성어인 또 검은 코끼리 뭐 이런 것들. 여기서는 지금 뭐 우리나라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세계적으로 보면 이제 기후 변화, 뭐 지금 코비드 이런 것도 우리한테는 위기로 하나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그다음 본격적으로 보면 미래 사회가 어떠한 모습일지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죠? 또 여러분 예언하고 예측하고는 뭐가 달라요? 예측, 예언. 뭐 영어로도 다르죠. 그죠? prophecy하고 predict 이게 많이 다른데 예언은 노스트라다무스 예언 이런 게 생각나죠. 뭐 세기 말에 2000년대가 되면 2000년 99년이 되면 뭐 지구가 망한다. 근데 망하지 않았죠. 그게 노스트라다무스 예언이었고요. 예측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과학적인 어떤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가설을 세우고 뭐 이렇게 예측하는 거죠. 자, 그래서 뭐 과학과 비과학을 나누기도 해요. 예언은 예언자가 하는 거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건 비과학의 영역이고 또 예측은 과학의 영역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쉽지 않은 구분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예측을 전문적으로 하는 이제 학문이 경제학이죠. 경제학자들이 정말 가정을 세워 복잡다단한 현실에서 희소한 자원의 배분과 생산 소득 활동을 분석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뭐 근데 그 예측이 어때요? 잘 들어맞지 않아요. 제가 아는 경제학과 교수님도 집값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집을 사는 게 좋을까? 뭐 안 사는 게 좋을까? 막 그런 거 예측하는데 본인의 예측이 한 번도 들어맞은 적이 없대요. 학문으로서 하는 것과 실제 생활에서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런 것 같아요? 자,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다른 조건들을 다 배제하고 하나만 보는 거죠. 요소 하나, 두 개, 뭐 이 정도만 세워서 뭐 그 함수를 세우고 식도 세우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다. 간단하지 않다는 말은 복잡하다라는 말이에요. 그게 복잡게라는 뜻입니다. 복잡게라는 게 이런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한번 문제를 제기해 봅니다. 자, 우리 인류가 지금 우리가 지지난 시간부터 계속 보고 있었죠. 뭐 농경, 뭐 신석기 혁명부터 그죠? 산업혁명을 거쳐서 이렇게 쭉 발전해 오고 성공해 왔다는 거죠. 나름대로. 물론 이제 업 앤 다운 이런 게 좀 있었죠. 그죠? 하지만 이렇다고 해도 과거의 성공 경험이 미래를 담보하지 못해요. 결코. 우리 인류도 망할 수 있고 없어질 수도 있겠죠. 우리 인공지능에서는 사실 많은 영화에서 인류를 악으로 보죠. 이 지구에 없어져야 될 존재로 보죠. 좀 슬픈 현실이기도 한데 어쨌든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미래 예측이 담보되어야만 우리 인류가 생존도 가능하고 또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최악의 경우 모든 게 다 붕괴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미래 사회, 미래 시대 이게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죠? 고민을 해봐야 되고 그랬을 때 하와이 주립대학의 짐 데이터라고 하는 교수님이 미래학이라는 분야를 처음으로 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미래학? 역사에 대해서 살피는 학문은 사학이라는 학문이 있죠. 그리고 현재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살피는 학문은 뭐 현재학 그런 말은 없죠. 그런데 과거에 대해서 살피는 역사학이나 고고학뿐만 아니라 이제 미래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 학문적으로 주장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미래학의 아버지죠. 아버지, father라는 거죠. Father of the future study, 그죠? 그러면서 그분이 세 가지 법칙을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 법칙은 미래는 예언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예언할 수는 없어요. 그죠? 하지만 이 제2법칙은 다양한 미래는 예측할 수 있다. 그럼 여기서 지금 주어가 살짝 바뀌었어요. 앞에 있는 것은 그냥 미래라고 했지만 이 법칙에서는 예측의 대상으로서의 미래는 다양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좀 전에 제가 우리 경제학 교수님이 집값이 떨어질지 올라갈지도 모르시는 거죠, 그죠? 그 예측을 제대로 못 하신 거야. 근데 우리 미래학 관점에서는, 제가 미래학회 이사거든요. 미래학 관점에서는 다양한 미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예측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집값이 올라가는 미래도 예측할 수 있고, 집값이 내려가는 미래 또는 집값이 스테디한 그대로 멈추는 그런 미래도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따라올 수 있죠, 여러분? 제3법칙은 이 중에서 우리가 바라는 미래가 있어요. 우리가 선호하는 미래, 우리가 원하는 미래, 그죠? wanted, 우리가 prefer, 선호하는 그런 미래는 있을 수 있고, 그 미래는 우리의 노력에 따라서 실현할 수 있다라고 해요. 상당히 좀 희망을 주죠. 그래요. 이게 이제 미래학의 3법칙이고요. 여기 이제 미래학이라는 개념 자체, 학문은 Future Studies라고 해요. 알겠죠? 이분이세요. 짐 데이러. 짐 데이러 교수고요. 미래학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같아 보여요? 그래서 이 짐 데이터 교수가 하와이에 여기 맨 밑에 보면 하와이 대학교, 하와이 주립대학의 교수님이시고 또 하와이 미래학 연구소의 디렉터, 소장님이시기도 해요. 그죠? 알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이제 주장한 이론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손전등 이론, 약간 손전등 이론이라고 저는 이제 제가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자, 우리 미래에는 다양하다고 했죠. 미래는 예언할 수는 없지만 예측할 수 있다. 다양하다. 다양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선호하는 미래는 우리가 실현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가 이거예요. 손전등에 불이 나가는 그 부분이 now, 현재라고 한다면 앞으로 벌어질 이런 손전등이 비추는 그 반경은 우리가 상상 가능한 그런 미래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빛이 도달하는 것까지. 근데 거기에는 자, 손전등의 가운데 부분이 모아지는 부분은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미래 중에서도 probable futures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그 빛의 둘레가 이렇게 원형으로 펼쳐진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바로 possible futures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이제 그 사이에는 이렇게 plausible한 그런 futures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 중에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해 봅시다. 자, 공부를 하는 시험을 앞둔 학생이 있어. 근데 내가 하루에 30분도 공부를 안 해. 그러면은 내가 도달하는 미래는 즉 probable한 futures는 어떤 걸까요? 그 확률적으로 보면 확실한 미래는 이거죠. 떨어지는 거야. 시험에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학생이 예를 들어서 시험 시간, 준비 시간이나 또는 이렇게 방법론을 좀 달리한다 그러면 어때요? 충분히 합격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중에서 이 부분이 자기가 원하는 미래, 즉 조금 노력을 덜 했지만 합격할 수도 있고 아니면 노력을 많이 해서 합격하는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이게 preferable futures, 선호하는 미래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예를 들어서 하루에 막 24시간 공부를 해. 막 이런 것들. 물론 가능은 하겠지만 그러다가 몸살 나고 죽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손전등을 잘 비추면 즉 노력을 하기에 따라서는 이 preferable futures가 우리가 선호하는 미래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알겠죠? 뭐 이런 이야기고요. 알겠죠? 지금 제가 옆에 이게 쓴 거는 뭐냐면 이게 우리 코비드-19과 같은 거를 이제 제가 이야기할 때 이거는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전례가 없다라는 unprecedented. 또 이거는 불확실한 거예요. uncertain. 그죠? uncertain. 이게 대체 어디서 왔는지 지금도 모르고 있잖아요. 중국에서 왔는지, 박쥐가 했는지, 천상갑이 했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Nobody knows.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이러한 것도 코비드-19 우리가 지금 unwanted,
원하지가 않는 그런 변화예요. 근데 전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있죠. 환장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요즘 같은 시대에 또 저희 같은 이제 미래학자들 또는 미래학의 이슈들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우리나라 국회에서는 미래연구원이라는 것도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 전공이 법학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연과학이나 또는 그 사회과학일 수도 있지만, 이러한 그 미래 쪽 학에 관심이 있으면 저한테 많이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유망한 과목이고요. 학문이고. 자, 이 미래학이 아까 하와이 주립대학에서 짐 데이라 교수가 처음으로 미래학의 아버지로서 만들었다라고 했는데요. 자, 하와이가 어떤 되죠? 하와이는 미국이죠. 근데 미국인데 본토는 아니죠. 본토는 아니고 그 태평양에 있는 섬으로 구성된 그런 주예요. 그죠? 하와이 주. 예전엔 왕국이었고요. 그죠? 거기에 이제 태평양 원주민들이 왕국을 만들었는데, 이제 미국이 그걸 식민지로 삼았고 나중에 이제 주로 편입을 한 거죠. 자, 하와이는 지상의 낙원이라고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할 거예요. 진짜. 그죠? 그래서 낙원을 생각하면 하와이를 떠올려. 너나 가라 하와이, 뭐 그런 옛날 그 영화 대사도 있었는데, 자, 신혼여행도 많이 가고 그랬어요. 제 친구도 가고 그랬는데, 이제 하와이에서 왜 미래학이 사탁스가, 그러면 그것은 하와이가 위기에 취약하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어떤 위기가 있었죠? 예전에 제2차 세계대전 때, 그때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그럴 때 처음으로 공격한 미국의 영토가 어디였냐면 하와이였어요. 그때가 몇 월 며칠이었죠? 12월 7일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진주만 그 펄하버 어택을 지금 말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avenge라고 되어 있죠. 복수하자, 보복하자 이런 뜻이거든요. 이 미국이 하와이 그 진주만 습격을 잊지 않고, 그죠? 그리고 미국민들에게 바로 이제 그때 일본 제국주의자들에게, 그리고 나치에게, 그죠? 일본하고 독일하고 그때 나치하고는 같이 그 연맹을 맺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전하고 그들에게 보복하자라는 의미로 이렇게 포스터를 만들었고, 그게 이제 미국민들의 애국심을 많이 자극했죠. 어쨌든 자, 위기라 그러면 이제 그렇게 외부로부터 오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하와이가 어떤 일들을 겪냐면, 바다의 해수면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sea level, 그죠? sea level이 rise, 올라가고요. 그리고 굉장히 취약해요. 어떤 부분에서 취약하냐면, 어, 본토로부터 물이라든지 또 식량이라든지 뭐 이렇게 제품 같은 게 오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자급자족이 안 되는 그런 하와이의 특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후변화라든지 또는 그 본토로부터 어떤 공급 이런 것에 굉장히 취약하다는 점에서 하와이가 1970년도에 되게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70년에 하와이 주지사가 하와이 2000년 예측 프로젝트라는 걸 만들어요. 그러니까 70년에서 2000년이면 앞으로 30년 뒤의 일이잖아요. 30년 뒤에 하와이가 어떻게 될까 하면서 정말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구합니다. 근데 첫 번째로 하와이에 사는 시민들에게, 두 번째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엘빈 토플러 같은 미래학자에게, 심지어 SF 소설가였던 아서 클라크 이런 사람도 불렀고요. 또 하버드대 사회학자인 데니얼 베알, 또 경제학회 회장이었던 케네스 볼딩, 그리고 미국을 넘어서 오스트리아의 언론인이었던 로버트 융크 같은 사람, 심지어 1970년대 우리나라가 되게 못 살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대한민국의 경제부총리였던 이한빈 박사도 불러요. 사실 여기에 이제 이한빈 박사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고 우리나라의 미래학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이 우리 경제부총리였다는 것이 좀 뿌듯하기도 하고, 정말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자, 그럼 여기까지 일단 하도록 하고 잠깐 쉬었다가 또 하도록 합시다.